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아물 상처도 있지만 영혼 깊숙이 새겨진 흉터는 평생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거셌던 폭풍우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말이죠. 저는 한때 사랑이 식어버린 결혼이라도 아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동안 쌓아온 정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제 광대뼈가 차가운 대리석벽에 부딪히며 쩍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끼양의 침묵은 굶주린 늑대를 더욱 사납고 포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남편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제 머리채를 끌고 어두운 창고에 쳐놓고 문을 잠가버린 바로 그 순간 저는 7살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 전화해달라고. 제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한다면 내일 아침 저에게 태양이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왼쪽 뺨에서 시작된 극심한 고통이 관자놀이까지 퍼지면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 냄새가 창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녹슨 쇠 냄새와 뒤섞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쓰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마치 쓰레기 포대를 내던지듯 저를 이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핏발이 선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철문이 닫히기 직전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짓 게 뭔지 그 안에서 뼈저리게 생각해봐. 이 쓸모없는 여자야. 넌 그냥 내가 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마찬가지라고. 감히 내 체면을 깎아내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쾅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체면이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때문에 찢어진 입가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가 저에게 무자비한 분노를 쏟아낸 이유는 고작 오늘 저녁 회사 송년회에서 제가 실수로 사장님 사모님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사모님 역시 괜찮다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준의 눈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제 행동이 상사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구겼고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완벽하고 배려심 깊은 아내를 둔 유능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직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육아는 물론 시댁과 친정의 대소사까지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평범한 대리였던 그는 어느새 잘 나가는 건설회사의 상무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과 강남의 타워팰리스, 그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인맥을 모두 손에 넣었죠.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긴 소매 오달에 감춰야만 했던 시퍼런 멍자국들. 작은 소리에도 혹시 또 매를 맞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지새우던 수많은 밤. 그리고 제 아들 현우, 제 작은 천사. 아들 생각을 하자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쯤 우리 현우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문틈으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기어가 귀를 바싹대고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울지 말고 방에 올라가서 자.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고통을 참으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한 척할수록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올길. 내 어미가 잘못했으니 아비한테 혼나는 게 당연하지. 여편 내가 남편 말 안 들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당장 방으로 안 올라가. 매 맞고 싶어. 현우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끌려간 모양입니다. 다시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한 외톨이였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맞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낼 땐 아내가 입을 다무는 법이야.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고 체면을 목숨처럼 생각한다고. 네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니. 단 한 번도 제게 아프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참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해가던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는 거칠고 가부장적으로 변해갔고 손찌검과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제 아들이 부서진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전으로 돌아오리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를 더욱 괴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저를 때리는 것을 넘어 이 저택에서 가장 어둡고 더러운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머지않아 이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틈으로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다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할머니 말을 듣지 않고 저를 걱정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는 작은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그란 눈으로 철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서 무언가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모한 결심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 단 한 번도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던 마지막 방법을 쓸 때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볼 수 있도록 오른손을 문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문을 가볍게 두 번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번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빠르고 짧은 두 번의 노크와 느린 한 번의 노크. 그것은 우리 모자만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문틈으로 보이는 제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해했다는 것을. 비 오는 어느 오후 아들과 함께 스파이 영화를 보다가 장난처럼 가르쳐 주었던 암호. 그때는 그저 놀이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최악의 날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단호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강하게 끄덕이더니 조용히 몸을 돌려 전화기가 있는 거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 전화기 저편에 그 사람이 과연 전화를 받을까? 만약 받는다고 해도 제 시간에 와줄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5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15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 아들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밖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제 안의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지독한 절망이 채워갔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헛된 망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오늘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저를 이곳에 버려두고 내일 아침 혹은 모레까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게 될 겁니다. 제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현관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안간힘을 다해 창고 문으로 기어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비명을 압도하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낯설면서도 미치도록 그리웠던 목소리였습니다. 내 동생, 어디 있어? 그 우렁찬 외침은 저택의 벽을 울리고 차가운 철문을 뚫고 제 고막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내 동생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오빠였습니다. 10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오빠, 강태식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단 한 통의 문자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 번호다. 정말 위험할 때만 전화해라. 그리고 지금 창고 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뜯겨져 나갔습니다. 찌그러진 자물쇠가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빛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오빠의 크고 단단한 실루엣이 문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남자들이 석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밖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가의 원목으로 만든 현관문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값비싼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위세등등하던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두 손을 싹싹 빌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편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비싼 명품 옷은 구겨진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호랑이, 위풍당당하던 성진건설 상무는 이제 꼬리를 내린 채 극도의 공포에 질린 개에 불과했습니다. 오빠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에게 온몸을 뒤덮은 시퍼런 멍과 퉁퉁 부은 얼굴,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경악과 충격이었지만 이내 소리 없는 분노와 지독한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오빠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신의 가죽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재킷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익숙한 오빠의 채취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겨우 그 두 마디를 내뱉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힘을 제게 전해주려는 듯 단단하고 굳건한 포옹이었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신중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민준과 시어머니 앞을 지날 때 오빠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 않고 앞만 본 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을 죽이는 건 너무 쉽지. 하지만 난 그런 시시한 건 싫어.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가슴이 분노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의 심장에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민준은 몸을 더욱 웅크리며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돈 받고 온 조폭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 예고된 복수였습니다. 오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부축해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빠의 부하들이 소리 없이 뒤를 따랐고 폐허가 된 집 안에는 민준과 시어머니만이 넋나간 채 남겨졌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문을 열어 저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백미러를 통해 저택을 보았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그곳은 더 이상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철창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의 어두운 날들은 끝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과연 이 미스터리한 오빠의 귀환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리고 어떤 끔찍한 복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그 동네를 뒤로하고 저는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절대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언덕 위에 고립된 듯 서 있는 또 다른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오빠 집이야? 집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금의 오빠처럼요. 중년의 여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사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저를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매우 세련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듯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저를 넓은 침실로 안내하고 집사에게 따뜻한 물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푹 쉬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여기선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오빠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하고는 저만의 공간을 남겨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오늘 밤의 치욕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은 멍자국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꾸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환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 메뉴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오빠는 어젯밤 일은 묻지 않고 그저 간단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대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관심이었을까요?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는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부 말해봐.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쏟아냈습니다. 아직 민준이 다정하고 저를 끔찍이 사랑해주던 행복했던 신혼 시절부터 그가 명예와 돈을 얻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손찌검이 점점 더 잦아지고 폭력의 수위가 높아졌던 일들. 그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관과 내가 참아라는 식의 비난, 아들 하나를 더 낳으면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재혼시키려던 그들의 계획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순간들, 제가 털어놓는 한마디 한마디가 오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제 안의 모든 응어리를 풀어낼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갇혔던 이야기를 했을 때 오빠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유리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개자식, 오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놀라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10년 전에 가족과 연을 끊은 건 오빠였잖아. 아버지가 오빠가 선택한 길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오빠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오만했어. 가족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내 부재가 너에게서 기댈 곳을 빼앗아갔다는 걸 몰랐다. 내가 곁에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빠는 지난 10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초창기 시절,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발을 들여놓게 된 또 다른 세계,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는 어둠의 세계. 오빠는 특유의 영리함과 대담함으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상실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멀리서 제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알고 있었다고. 제가 민준과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제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들을 듣기 시작했고 그때 바로 나서려 했다고 합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 이런 내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 삶이 더 복잡해질까봐 망설였지. 그리고 그 망설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야.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단 한 번도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의 분노는 이제 민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일한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저는 그 자책감이 무서운 복수의 동력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저에게 저지른 짓뿐만 아니라 오빠의 이 뼈아픈 후회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미래. 오빠가 저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놈이 죗값을 치르길 원해? 저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길 바라. 오빠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누르고 자신의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김 변호사, 철창 계획 시작합시다. 철창 계획. 과연 그 계획은 민준을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가둘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지옥에 가둘까요? 철창. 오빠가 복수 계획에 붙인 이름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민준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살아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 평생 갇혀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오빠가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남자 둘, 여자 하나. 모두에게서 날카롭고 전문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팀장은 김 변호사라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책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변호사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은 익숙하다는 듯이 서연 씨, 그리고 강 대표님. 그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마치 팬츠의 양날처럼 하나는 공개적으로,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상대를 조여 들어갈 겁니다. 오빠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날은 공개적인 법적 싸움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연 씨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박민준 씨의 폭행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즉시 일방적 이혼 소송과 상해죄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시에 박민준 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부부 공동 명의의 모든 재산, 즉 은행 계좌, 부동산, 회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 및 동결 조치를 신청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산 동결, 고소.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명확하고 단호한 계획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폭행 증거와 아이가 이미 7살이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9% 서연 씨에게 유리합니다. 반드시 현우군을 데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는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만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건 법적인 부분이고 그때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뭐죠?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바로 강 대표님께서 직접 지휘하실 싸움입니다.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사업, 명예, 그리고 정신까지 파괴할 수는 없죠. 그건 대표님의 몫입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오빠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내 허락이 필요해. 이 싸움은 자비가 없을 거다. 내가 그놈을 직접 때리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들은 수천 대의 매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놈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 사업, 돈,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까지 전부 박살낼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저는 오빠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악인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철창 계획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제병원으로 가서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을 살핀 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광대뼈, 실금, 전치, 사주,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해 등급이었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제가 겪어온 치욕의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오빠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임하는 부하인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성진건설 박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조사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협력업체, 자금 상황, 은행 대출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더 팰리스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파봐. 그게 지금 그놈의 가장 큰 사업일 테니 수학이 너머의 최 실장은
짧게 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풍이. 그날 밤 오빠와 저는 오빠가 민준의 저택 주변에 오래전부터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깨진 파편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와 혼란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대대적으로 아내를 찾는 쇼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오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그가 벌이는 연극의 감독은 사실 우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민준은 경찰서로 가 아내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앙이 닥쳤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혼란 속에서 겨우 기억해낸 오빠의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차처럼요. 동시에 민주는 자신의 SNS에 애끓는 심정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발 남편과 아들에게 돌아와줘. 온 가족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글과 함께 올라온 것은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그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친구, 동료,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그를 위로하며 훌륭한 남편, 의리 있는 남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 아내에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너그러운 남편의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외부에 복잡한 남녀 관계가 있으며 이번 납치 사건은 제 애인이 우리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벌인 짓일 수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암시했습니다. 그는 여론의 압박을 이용해 제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저를 파렴치한 죄인, 부정한 아내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집에서 저를 향한 욕설과 비난이 담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연극을 쉽게 믿어버리니까요. 마음 아파 오빠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스워. 저렇게 높이 날아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오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마음껏 날개 놔두자. 높이 날수록 추락했을 때 뼛속까지 부서질 테니. 민준이 자신의 연극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의 법적인 팬츠는 서서히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고소장과 재산 동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 민주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소환장을 손에 든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애타게 찾고 있던 아내가 바로 자신을 법정에 세운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그의 연극은 잠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를 찾는 게시물을 삭제했고 그 대신 의심스러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찾아다니며 반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생존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그와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배운 년들은 다루기 힘들다고 했지. 왜 애를 때려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제 어쩔 거야. 이혼하자고 재산 나누자고 하잖아. 내 회사, 이 집, 전현한테 반이나 떼줘야 할 판이라고. 민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제가 안 잡으면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를 년이에요. 감히 날 고소해 내 체면을 구겨?
본때를 보여줘야죠. 절대 이혼 안 해줘요. 단 한 푼도 못 줘. 제가 전현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겁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거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반격에 대한 분노뿐이었습니다. 부부의 정, 인간적인 도리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오빠의 부하 최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박민준에게 내연녀가 있습니다. 개인 비서더군요. 회사 돈으로 고급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사줬습니다. 오빠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 여자 계속 예의주시해. 조만간 쓸모가 있을 테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철창 안에서 허우적대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벼랑 끝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극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의 몰락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심 있는 관객들은 그 연극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퇴로가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민주는 과연 어떤 연극을 계속할까요? 저와 연락이 닿지 않고 법원의 소환장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민준과 시어머니는 다른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 바로 제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모님이 연약하고 정이 많으며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약점으로 삼아 저를 압박하고 결국 제가 모습을 드러내 굴복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실 때 택시 한 대가 가게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뉘우치는 기색은커녕 철저히 준비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민주는 퀭한 눈에 며칠 밤은 샌 듯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대개 따님 서연이가 나쁜 놈한테 꼬여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는 민준이를 고소까지 했답니다. 저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멀쩡하던 애가 바람이 나서. 아이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를 애인에게 조종당하는 부정한 아내로, 민준을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민준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서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전 서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현우가 밤마다 엄마 찾으면서 우는걸요. 그들의 연기는 실로 완벽했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초리는 저희 부모님을 향한 동정과 질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남편이 저렇게 훌륭한데.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저희 부모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셨고 아버지는 얼굴이 굳은 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딸을 믿고 맡겼던 가족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고 비열할 줄은 상상도 못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빠의 철저한 준비를 너무 얕봤습니다. 오빠는 이 모든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빠 집에 온 첫날부터 오빠는 믿음직한 부하 남녀 한 쌍을 신혼부부로 위장시켜 저희 부모님 집 바로 맞은편 집을 빌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24시간 부모님을 보호하고 모든 비상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모자가 나타나자마자 세댁은 즉시 휴대폰 카메라를 켜 그들의 쇼를 구석에서
전부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새 신랑이 인파 속으로 끼어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에요? 이 댁 어르신들, 이 동네에서 착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분들인데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몇몇 이웃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댁분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에요. 남의 집이래 다들 왜 이래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돈맛을 알더니 가난한 시댁을 무시하고 밖에서 조폭 같은 놈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 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애를 데려갔어요. 이제는 남편을 고소까지 한다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말에 군중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군중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오빠가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오빠에게서는 왕자 같은 기품과 함께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오빠의 등장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오빠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오빠는 선글라스를 벗고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박민준 씨. 저는 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두 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지르고 계신 서연 씨에 대한 모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는 전부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기존 고소 내용에 추가될 것입니다. 만약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른 소환장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당장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을 마친 김 변호사는 새 댁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비참한 연극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탄로나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면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를 뒤로 한 채 허둥지둥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애써 일으키려던 여론의 폭풍은 오빠가 세운 견고한 강철벽 앞에 무력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욱 위험해지는 법. 그리고 그 짐승, 민주는 이제 막 첫 번째 고문을 받게 될 참이었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서 벌인 연극이 처참하게 실패한 후 민준과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오빠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서는 공개적인 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민주는 법적 싸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의 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외도했다는 증거만 만들어내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사업과 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틀렸습니다. 그가 법적인 팬치에 정신이 팔린 사이 오빠의 어둠 속 팬치가 느리고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민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성진건설을 향했습니다. 오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먼저 민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한 형님이었던 국내 최대 건자재 회사 대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더 팰리스 프로젝트에 납품하기로 한 수십억 원짜리 철근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가 된 이유는 애매모호했습니다. 미안하네, 박상무. 우리 쪽에 갑자기 물량 확보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도저히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게 됐네. 다른 업체를 알아보게.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끝내고 납품 날짜만 기다리던 계약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계약 파기는 프로젝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철근이 없으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다른 공급업체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재고가 없다, 가격 변동이 심해, 견적을 낼 수 없다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성진건설에 공급될 모든 철근이 대한민국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전날 밤 오빠가 그 건자재 회사 대표와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오빠는 협박도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그 대표의 탈세와 과거 일부 공사에서의 불량 자재 사용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어렵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볼 수가 없군요. 현명한 분이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대표는 식은땀을 흘렸고 다음날 민준과의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팰리스 프로젝트의 주거래 은행인 VCB 은행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며 추가 대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품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불 위에 앉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대출은 회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직원들 월급도 하청업체 대금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부도의 위기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대출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VCB 은행 지점장에게 오빠의 부하들이 관리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거액의 빚을 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빠는 지점장이 아들의 빚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지점장은 아주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되었습니다. 성진건설의 서류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재검토하는 것.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사 내부는 술렁였고 건설업계에서 민준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젊고 유능한 상무에서 하루아침에 침몰 위기에 놓인 배의 선장이 된 것입니다. 민준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의심 많게 변해 주변의 모든 직원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는 바싹 말라갔고 눈에는 항상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일 뿐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의 커리어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오빠가 저를 대신해 그 모든 것을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되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민준을 휘청이게 했지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쥐를 희롱하고 있었고 이제 심리를 직접 공격하는 새로운 발톱을 드러낼 참이었습니다. 민준의 삶을 현실의 지옥으로 만들 발톱을. 연이은 재정적 충격에 민준은 완전히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으며 은행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살았고 매일같이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집기를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후 그녀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저를 요물, 재앙의 근원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팽팽한 긴장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날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빠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공포를 이용해 민준을 파괴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준의 심리적 악몽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그는 자신의 책상 위 더 팰리스 프로젝트 서류 뭉치 위에 죽은 쥐 한 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경비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회사가 망할 징조,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얼굴처럼 아끼던 고급 벤츠, 승용차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타이어 바람이 빠져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펑크와는 다른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칼자국이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차의 모든 전기 시스템이 마비되어 견인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정비소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전문적인 기술로 배선 시스템을 건드린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공포가 민준의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딜 가든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기괴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점은 한밤중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집 전화벨이 정확히 새벽 2시에 울렸습니다. 민준이 수화기를 들면 저편은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소름 끼치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 전화는 거의 매일 밤 계속되었고 그의 정신과 체력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쟁사부터 사업상의 원수,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고 회사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점점 더 초췌해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며 덩달아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주를 퍼붓지 못하고 대신 액땜을 한다며 온갖 절과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에 귀신이 붙었다, 누군가 구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무당을 집으로 불러 구판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한 남자를 나약하고 공포에 질린 미치기 직전의 겁쟁이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오빠의 부하들이 보내온 영상과 녹음 파일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혐오스러운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때 폭력으로 저를 통제하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공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오빠는 제 옆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은 짐승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물어뜯기 시작하지. 가장 가까운 존재까지도 오빠의 말은 맞았습니다.
공황과 절망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서, 유미, 그녀는 가장 약한 고리이자 오빠의 체스판 위에 놓인 다음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유미가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의 비밀을 경쟁사에 넘겼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연녀를 우리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동맹이었던 그녀는 이제 곧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참이었습니다. 쥐를 희롱하는 놀이는 계속되었고 미쳐 날뛰는 쥐는 이제 스스로 덫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비서이자 민준의 비밀 연인이었던 유미는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최신형 외제차, 그리고 두둑한 은행 잔고. 모든 것이 민준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댈 큰 나무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제자리를 차지하고 성진건설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밋빛 꿈은 민준에게 폭풍이 닥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민준은 예전처럼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미에게 매달 주던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황과 의심에 빠진 그는 유미를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퍼부었던 욕설, 따귀, 폭행이 이제는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공주처럼 떠받들어지던 유미는 하루아침에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민준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고 바로 그때 오빠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미가 카페에 홀로 앉아 민준에게 욕을 먹고 울고 있을 때 세련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법무팀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위협적인 태도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미 씨, 맞으시죠? 잠시 앉아도 될까요? 유미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준 상무 때문에 힘드시죠?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탈출구를 주기 위해 왔어요. 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그런 걸?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회사 주차장에서 유미의 뺨을 때리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영상을,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박민준은 곧 무너질 겁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죠.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그와 함께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집, 차는 모두 은행에 압류될 겁니다. 심지어 그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미는 몸을 떨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 그의 폭행, 불투명한 자금 거래,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 했던 말들까지 전부 제공하세요.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죠.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변호사는 유미 쪽으로 은행카드 하나를 밀었습니다. 이 안에 5억 원이 들어있어요.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이 끝나면 이 금액의 4배를 더 받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말을 마친 변호사는 작은 휴대폰 하나를 남겨두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안전한 전화기예요. 결정이 서면 이 안에 저장된 유일한 번호로 전화하세요. 유미는 테이블 위에 은행 카드와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도박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그녀와 민준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익의 교환이었을 뿐. 이제 민준이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자 그녀의 충성심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유미는 잠들지 못하고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안전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유미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것을 컴퓨터에 꽂자 민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저를 미친년이라 욕하며 곧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려 유미에게 건넨 것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미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술에 취해 유미에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으며 단지 당시 저희 집안의 배경이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결혼했다고, 그는 저의 똑똑하고 독립적인 면을 혐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때린 것은 저에게 분수를 알게 하고 길들이기 위함이었다고. 이 증거들을 손에 쥔 오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버리는 말이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군. 저는 화면 속의 이미지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혐오스러울 뿐. 제가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남자가 이토록 비열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니.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가 한때 제 등을 찌르기 위해 사용했던 칼날이 이제는 그의 애인에 의해 날카롭게 갈아져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물은 쳐졌고 사냥감은 희롱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 자신의 동족에 의해 덫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오빠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는 이 시점에서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자신은 귀신에 씌인 듯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과 냉정함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모든 죄를 실토하게 만들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계획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오빠의 부하들이 사이버 보안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민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성진건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들었으며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를 찾아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민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전문가팀 이민준의 사무실과 집을 방문해 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최첨단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들을 비밀리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책상 및 펜꽂이 안,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그림 액자 속에까지. 이제 민준의 삶의 모든 구석이 우리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덫은 설치되었고 사냥감이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그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 앞에서 자신의 광기와 악랄함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와 시어머니의 대화는 그들 범죄의 가장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테이블을 내리치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틀림없이 누군가 저를 음해하고 있어요. 모든 게 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전 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 시켜서 서연이 그년이 다른 놈이랑 붙어먹는 사진 몇 장 만들어놨어요. 법정에서 터뜨릴 겁니다. 그때도 그년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자고요. 제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연이 바람나서 집 나간 파렴치한 년이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저런 년은 애 키울 자격도 재산 한 푼 받을 자격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렇게 해야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야 해. 배신자 같은 년은 절대 행복하게 살게 둬선 안 돼. 나도 생각해봤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하게 만들어야 해. 그들의 모든 대화, 그 비열한 음모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내쫓는 것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스스로를 묻을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빠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부하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됐어. 이 자료들 전부 김 변호사에게 보내.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라고 전해. 덫은 닫혔습니다. 쥐는 희롱당하고 동족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옥에 뛰어들어 문을 잠근 꼴이었습니다. 이혼 재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악이 정의에 비달에 드러나는 공개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이 조작한 증거를 믿고 화려한 역전승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 바로 그 자신이 만들어낸 악몽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마침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사건의 당사자들 마음처럼 무겁고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최대한 침착하고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빠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엄숙하고 차가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과 시어머니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훨씬 더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민준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민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아주 승산이 있다는 듯이 재판이 시작되었고 민준 측이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나 비극적인 소설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뢰인 박민준 씨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하지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은 아내의 고통스러운 배신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증거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남성들과 저녁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저의 옛 사업 파트너들로 다시 일을 시작할 기회를 찾기 위해 안부를 묻고 조언을 구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고용한 사람들의 카메라와 변호사의 왜곡된 설명을 통해 평범한 만남들은 순식간에 은밀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앞권은 조잡하게 포토샵된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합성하여 낯선 남자와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남편과 자식을 배신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민주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련의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몇몇 동정의 눈길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였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를 싸구려 막장 드라마를 보듯 지켜보았습니다. 제 옆에 김 변호사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진정하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민준 측의 변론이 끝나고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장된 상대 변호사와는 정반대로 품위 있는 태도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저열한 비방에 반박하는 대신 재판부를 향해 서류철 하나를 정중하게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른 문제에 앞서 이 결혼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진짜 원인을 먼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그는 제 상해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상해 등급 4주.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진단서를 살펴본 후 얼굴이 엄격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을 신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이 상처들은 원고가 스스로 자해를 했거나 혹은 넘어져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준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김 변호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증거들을 함께 보시죠. 그는 법원 서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민준이 두려워하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 결정적인 일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준비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모든 부인이 자신의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민준의 개인 계좌와 성진건설법인 계좌의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이 회사 계좌에서 황유미라는 개인의 계좌로 꾸준히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성진건설에서 황유미 씨의 직책은 상무비서이며 월급은 150만 원이라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월급 150만 원의 비서가 어떻게 회사로부터 이렇게 거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회사 자금 횡령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은밀한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허둥지둥 일어나 더듬거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업무상 필요한 가불금이나 대외 활동비일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결백합니다. 김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대외 활동비요. 그렇다면 그 대외 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와
고급 외제차 등록증 사진이었습니다. 두 자산 모두 황유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오피스텔과 2억 원에 가까운 차.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거액의 대외 활동비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박민준 씨가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자산, 즉 부부 공동의 재산을 횡령하여 내연녀에게 상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 아닌 경멸과 혐오의 눈빛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하고 어리석게 돈을 썼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충실하고 비련한 남편이라는 연극의 막은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유미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법정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유미를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네가 왜 여기에? 누가 너더러 오라고 했어? 재판장이 망치를 강하게 내리치며 민준에게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유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에게 구타당하고 폭언을 들었던 일, 민준이 보냈던 달콤한 메시지들, 그 안에는 곧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저에 대해 어떤 험담을 했는지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쯤 되자 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모든 거짓말은 탄로났습니다. 그는 그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력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잠시 휴정되었고 재판부가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석상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가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니? 아가, 말 좀 해봐. 왜? 하지만 민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아주 치욕적으로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지와 명예를 잃었고 곧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외도했다는 조작된 증거들. 그는 여전히 제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진짜 파멸의 일격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휴정 시간이 끝나고 재판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는 약간의 기운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절망이 무모함으로 변한 것이겠지요. 그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시한 것들은 모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부정행위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저희가 제출한 외도 증거들을 재판부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는 여전히 조작된 사진들에 매달리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다시 우리를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어떻게 반격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법원 서기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면에 나타난 것은 딱딱한 서류가 아닌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의 저택 거실 전체를 조망하는 천장 각도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 영상이 시작되자 술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민준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민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저와 오빠가 도청장치를 통해 들었던 그 대화였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틀림없이 누군가 저를 음해하고 있어요. 모든 게 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전 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 시켜서 서연이 그년이 다른 놈이랑 붙어먹는 사진 몇 장 만들어놨어요. 법정에서 터뜨릴 겁니다. 그때도 그년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자고요. 제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연이 바람나서 집 나간 파렴치한 년이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쥐 죽은 듯 조용한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석의 민주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적이고 가장 추악한 자신의 음모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렇게 해야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해. 배신자 같은 년은 절대 행복하게 살게 둬선 안 돼. 스스로 자백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민준의 변호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연극, 그의 웅변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광대노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자 화면은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민준이었지만 좀 더 제정신인 상태의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가짜 증거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전연을 이겨야 해. 난 전연이 빈손으로 쫓겨나고 양육권도 뺏기는 꼴을 봐야겠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그렇게 만들어. 조작과 무고의 모든 음모가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벗겨졌습니다. 법정은 수군거리는 소리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망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전례 없이 엄격한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피고 박민준, 이 영상들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짜깁기라고요. 하지만 그의 힘없는 부인을 더 이상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마지막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 추악하고 벌거벗은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미친 듯한 비명이 침묵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야,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판 함정이었어. 이 악독한 년. 그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법정 경위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민주는 발버둥치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위선과 동정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뒤틀리고 광기에 찬 추악한 맨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체포되고 가문의 모든 음모가 탄로나는 것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망치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내렸고
아기는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에게 내려질 판결은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양심의 심판이자 온 사회의 경멸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고 시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간 후 재판은 마침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변론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합의를 거쳤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법정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 박민준의 행위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의 혐의가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또박또박 힘주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원고 강서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 강서연과 피고 박민준의 혼인관계는 금일부로 공식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8년간의 지옥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원고 강서연에게 있으며 자녀 발견 후가만 18세가 될 때까지 직접 양육, 보호 및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피고 박민준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고 박민준의 가정폭력, 외도 및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현재 거주 중인 타워 팰리스 아파트는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원고 강서연의 단독 소유로 한다. 모든 공동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고 70%, 피고 30%로 분할한다. 성진건설의 지분에 관해서는 현재 회사가 금융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결론이 나온 후 법원에서 추가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민준의 인생과 커리어에 밝히는 대못과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아들, 그리고 거의 모든 재산까지. 하지만 최악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준의 상해, 무고 및 증거 위조 행위는 형사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이송하여 법률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한다. 재판장의 망치가 단호하고 힘차게 책상을 내리치며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돌아보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 씨.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제가 법원을 나섰을 때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 평온한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파가 저절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비난 섞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약간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민준 모자의 삶은 오빠가 말했던 현실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성진건설은 즉시 세무조사를 받았고 공사비 횡령, 탈세, 뇌물 공여 등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 결국 파산했습니다. 채권자들과 계약이 파기된 협력업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상해, 무고, 그리고 여러 경제 범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공판날 그의 모습은 아무런 생기도 없는 살아있는 송장 같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아들이 감옥에 가고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두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신이 마비되어 그저 누워서 어눌한 소리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녀의 집도 은행에 넘어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녀는 여생을 요양원에서 고독과 후회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친척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와 명예를 파괴한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빠르든 늦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원한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한 챕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저는 빛과 희망만이 가득한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제게는 맑고 평온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가 얻게 된 재산으로 화려하게 사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힘든 시간들은 제게 진정한 행복이 돈이나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그 타워 팰리스를 팔고 조용한 교회에 더 작고 아늑한 집을 샀습니다. 아들 현우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구설수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저와 오빠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거물이 아닌 언제나 제 곁에서 우리 모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오빠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자주 집에 들러 현우와 놀아주었습니다. 조카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는 오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빠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 대신 따뜻하고 차분한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저와 현우를 지켜낸 것이 지난 수년간 오빠의 마음을 짓눌렀던 응어리와 자책감을 풀어준 모양입니다. 저는 제 열정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동시통역사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은 출장이 너무 잦았으니까요. 저는 가진 돈의 일부를 투자해 평온이라는 이름의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높은 책장에 책이 가득하고 감미로운 연주곡이 흐르며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 그곳은 곧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안식처를 찾는 영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좋은 책을 추천해 주거나 그저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에서 소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제 삶은 잔잔하고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가끔 민준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5년 만에 출소했지만 바깥 세상은 감옥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가족도 돈도 직업도 없이 전과자라는 꼬리표까지 달린 그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막노동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간다고 얼굴에는 항상 피로와 과거의 그림자가 어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안을 들여다볼 뿐 차마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무척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지만 나가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원한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서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타인이었으니까요. 몇 년 후 카페에서 열린 신진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서 저는 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가였고 차분하고 깊이가 있으며 섬세한 영혼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무척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현재의 저, 폭풍우를 이겨낸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인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잔잔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해 진력, 바로 이 평온 카페에서 자신이 직접 엮은 풀꽃 반지로 제게 청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오직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열렸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정우 씨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나 대신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오빠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 정우 씨의 어머니는 온화하고 속이 깊은 분입니다. 저를 친딸처럼, 현우를 친손주처럼 아껴주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해졌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착한 아들,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오빠, 그리고 따뜻한 시댁 식구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의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게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 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새벽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저만의 새벽을 찾았습니다. 후반부 해설. 시청자 여러분, 주인공 서연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을 때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악인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평화를 찾는 모습에서 오는 통쾌함과 만족감이 자리 잡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목격할 때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그 감정에만 머무른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의미와 소중한 교훈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에는 마지막 순간에 조폭 보스 오빠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일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처럼 완벽한 복수 계획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힘, 선택의 의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해피엔딩을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말 못하는 피해자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의 주인이 된 서연 씨의 여정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길을 상세히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현재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바로 악의 본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이야기 속 악의 화신인 남편 민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악은 서서히 진행된 타락의 과정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방관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난 내면의 부패였습니다. 8년 전에 민주는 다정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찾아오고 권력과 돈이 그의 영혼 속 결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병적인 자아가 비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조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거 성공은 여전히 그의 열등한 남성성을 위협하는 악몽이자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그가 권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짓밟아 스스로가 더 위대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한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직시하지 못하고 뒤틀린 균형감을 되찾기 위해 곁에 있는 여성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과 비열함을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준의 곁에는 또 다른 형태의 악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지만 더 무서운 악, 바로 시어머니의 동조입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화낼 땐 아내가 참는 법이라거나 남자는 체면이 중요하니 네가 좀 참아라와 같은 방관적인 말들은 민준 내면의 폭력이라는 괴물을 매일같이 키워낸 독약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집안의 거짓된 평화, 아들의 체면만을 중시했을 뿐 한때 가족으로 맞이했던 며느리의 멍자국과 눈물, 고통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시어머니들이, 그런 방관자들이 있을까요? 단지 내 고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폭력 앞에서 눈 감고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폭력이 싹트고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직접적인 가해자에게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악에 동조하고 방관하는 이들에게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명사회는 공포와 침묵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용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타인이든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인과응보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몰락은 초자연적인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에서 싹튼 필연적인 결과이자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오만함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얕봤고 정체불명의 오빠를 무시했으며 결국 스스로 준비된 덧단으로 걸어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맹목적인 감싸기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결국 금지옥역 같던 아들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악의 성을 쌓았고 결국 그 폐허 속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절대로 바람을 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 무서울 정도로 공평합니다. 모든 선택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미래의 결과를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악인에 대한 심판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 안에 잠재된 힘과 저항의 가치에 대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서연 씨는 처음에는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아이를 위한 것이고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하고 위험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명분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고 독이 되는 결혼 생활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물리적인 벽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안전함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화려한 집에 살지만 매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욕설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뒤틀린 영혼을 가진 채 자라나 미래의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더 나쁘게는 부모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가해자가 될까요? 서연 씨의 침묵은 그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아들 현우의 여린 영혼에 매일같이 공포와 트라우마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자신을 구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구하고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환점, 창고 문이 쾅하고 닫히는 순간은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감금이 아니라 정신의 마지막 감옥이었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히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보였을 때, 바로 그때 서연 씨 내면에 잠재된 힘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작고 절박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을. 그 비밀 신호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상징이자 서연 씨가 가장 어두운 날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둔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항할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만의 비밀 신호, 즉 플랜 B를 준비해 두십시오. 그것은 비상금일 수도, 꾸준히 갈고 닦은 전문 기술일 수도, 든든한 친구 관계망일 수도, 혹은 부당함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가 침범당했을 때 저항이 반드시 격렬한 싸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속에 단호한 결심,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의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생명선, 즉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오빠는 구원자이자 전능한 힘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의 오빠는 조폭 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오빠는 당신이 믿는 친구, 가족, 심리상담사, 변호사 또는 여성 보호 단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오빠가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서연 씨는 매우 똑똑하고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오빠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자기 구출 계획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를 위한 생명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힘은 합치면 배가 됩니다. 나누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건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고백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강태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당신의 비밀 신호를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헛된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승리한 후, 악인이 처벌받은 후, 서연 씨는 복수와 권력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저택을 팔고 작은 북카페를 열어 소박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힘은 적을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남편 민준이 카페 밖에서 서성일 때 서연 씨가 그를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증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유령,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망각과 무관심이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평온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증오를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때 나약했던 나 자신을, 타인이 나를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뒀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순진했던 희망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이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서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는 지옥에서 새벽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형태의 폭력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힘은 인내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용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자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의를 목격했을 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위한 생명선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만의 평온한 하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현재를 위한 힘으로, 쓰라린 교훈을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지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채널 안내 및 마무리. 이 이야기 속 악의 화신인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악은 서서히 진행된 타락의 과정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방관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난 내면의 부패였습니다. 8년 전에 그는 다정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찾아오고 권력과 돈이 그의 영혼 속 결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병적인 자아가 비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거 성공은 여전히 그의 열등한 남성성을 위협하는 악몽이자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그가 권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짓밟아 스스로가 더 위대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한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직시하지 못하고 뒤틀린 균형감을 되찾기 위해 곁에 있는 여성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과 비열함을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교육 및 오락을 목적으로 창작된 허구의 내용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 사건, 배경은 모두 상상에 의한 것이며 현실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암시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본 이야기는 가정폭력 반대, 저항의 힘, 그리고 도움 요청의 중요성에 대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법률적, 심리적 또는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 또는 주변 분들이 가정폭력이나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계신다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훈을 나누며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